공군 부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등병 채라오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급식실 안은 북적거렸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딸그락. 한도윤이 라운의 식판을 거칠게 엎어버렸습니다. 밥과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며 라운의 군화를 적셨습니다. 야, 채라온. 내가 뭔데 그런 눈빛으로 봐? 급식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라온은 고개를 푹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하지만 한도윤의 입에서는 더욱 독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백도 없는 년이 건방지게 너 같은 게 사람 취급받을 줄 알았냐? 라온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르르르.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죠? 스타 장군님들이 직접 오십니다. 정문 쪽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세 남자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앞의 남자. 공군 작전사령관 최강현. 별 3개가 어깨에 빛났고 냉철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 해병대 제1사단장 최민혁. 군화를 쿵 하고 울리며 걸어왔고 그의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육군 여단장 최영석. 단단한 어깨로 동생을 찾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세 오빠가 차례로 중대장을 노려봤습니다. 한도윤 중대장 맞나? 네네, 그렇습니다. 한도윤이 황급히 경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생한테 뭐라고 했지? 중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생이요? 큰 오빠 최강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백도 없다고 욕하던 그 병사. 바로 우리 여동생이다. 병사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중대장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고 라운은 떨리는 눈으로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백 없는 년의 오빠들이 3명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매일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23살 채라온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라온의 하루는 언제나 할머니 약 챙겨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8살이신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여러 약을 드셔야 했거든요. 라온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라온을 보며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라온아, 너 때문에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린 아가씨가 할머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라온은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라온에게 할머니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할머니께 약을 드린 후 라온은 서둘러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동네 농협에서 정리하고 나르는 일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까지 라온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라온아, 오늘도 고생이 많네. 농협 사장님이 라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온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라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온에게는 3명의 든든한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라온은 이 사실을 동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라온은 이런 화려한 배경보다는 할머니와의 소박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띠리리링. 화면에는 큰 오빠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해보렴. 오빠들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군생활 할게요. 다른 병사들처럼요. 큰 오빠는 라온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라온아, 하지만 혹시라도 힘든 일이.
괜찮아요, 오빠.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알겠다. 하지만 정말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알겠지? 네, 오빠. 통화를 마친 라온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라온의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라온아, 군대 가는 게 무섭지? 아니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래도 라온아, 할머니 말 기억해라. 할머니가 라온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너한테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라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라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이 말이 훗날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라온은 입대를 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아가씨로서 조용히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라온.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온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채라온. 한도윤 중대장이 라온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중대장님. 라온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한도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다며?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줄 아냐? 라온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청소는 분명히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냐? 오늘 저녁에 부대 전체 화장실 청소 추가로 해.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대 전체 화장실 청소는 보통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오성철 상사가 라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시골 촌년. 너 때문에 우리 부대 망신이야. 오성철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직접 폭행과 모욕을 일삼는 악질이었습니다. 상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퍽. 오성철이 라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라온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야, 백은서. 오성철이 일병 백은서를 불렀습니다. 백은서는 20대 중반으로 선임들 눈치를 보며 동조하는 비겁한 성격이었습니다. 네, 상사님. 이 촌년 좀 교육시켜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백은서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라온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채라온.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욕먹잖아. 백은서가 라온을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파요. 아프면 군대를 왜 왔어? 집에서 엄마 치마폭이나 붙들고 있지. 딱. 백은서가 라온의 뺨을 때렸습니다. 라온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간에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채라온. 팔굽혀펴기 100개. 왜 이렇게 약해?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내가 우리 부대 평균 깎아먹고 있어. 라온은 온몸이 부서져라 훈련을 했지만 선임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편할 틈이 없었습니다. 야, 채라온. 내 빨래도 해놔. 왜요? 그건 개인적으로. 왜? 내가 우리한테 민폐 끼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라온은 자신의 빨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자비를 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라온아. 너 고향에서 뭐 했어? 할머니랑 농사일 도와드렸어요. 역시 촌년이네. 냄새 안 나? 병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라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남자 병사들이 성적인 농담까지 했습니다. 야, 라온아. 군대에서 남자친구 만들 생각 없어?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라온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라온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라온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일들을 기록이라도 해두자고 생각했습니다. 라온은 몰래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5월 23일 혹독한 체력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체 집합. 오늘은 10km 행군이다. 한도윤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라온도 무거운 군장을 메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채라온, 너는 맨 앞에서. 오성철이 라온을 맨 앞줄로 밀어냈습니다. 행군에서 맨 앞은 가장 힘든 자리였습니다. 길을 인도하며 전체 속도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상사님, 저는 아직. 닥치고 앞으로 나와. 라온은 어쩔 수 없이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군장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며칠간에 제대로 못 먹고 못 잔 상태에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출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온은 있는 힘을 다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야, 채라온.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라온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라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라온아, 괜찮아? 옆에서 행군하던 박가람 행정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가람은 20대 중반의 여군으로 부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라온을 안쓰럽게 여겨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라온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라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라온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땅에 쓰러진 라온의 모습을 본 병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라온아, 라온아. 박가람이 라온에게 달려갔습니다. 라온은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어디 있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라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즉시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라온은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군의관이 라온을 진찰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라온의 팔과 어깨에서 멍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뭐죠? 박가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 다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멍은 훈련 중에 생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도윤이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의관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탈진으로 보입니다만 몇 가지 외상이. 그건 훈련 중에 넘어져서 생긴 거겠죠. 우리 부대 훈련이 좀 빡세거든요. 한도윤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군의관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중대장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진료 기록에는 탈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도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온이 의무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한도윤과 오성철은 은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문제 될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중대장님. 그냥 탈진으로 처리됐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조심해. 그리고 그냥 가족들한테 연락하면 안 돼. 어떻게 하죠? 통신 제한이라고 해. 군사 보안상 외부 연락을 차단한다고 둘러대면 돼. 오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온은 가족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전화도 받을 수 없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라온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 상황을 알리자. 라온은 몰래 보이스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상처들을 촬영했습니다. 팔에 멍든 자국, 어깨의 상처, 뺨에 부어오른 모습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라온은 박가람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가람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온이 작은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각 봉투에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상세한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대 민원실에, 나머지 2개는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박가람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른 곳이었지만 수신자명은 모두 최씨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야? 제 가족이에요. 라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가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보내줄게. 그날 밤 박가람은 조심스럽게 3개의 봉투를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부대 민원실 접수함에 넣었고 나머지 2개는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5월 28일 오전 9시. 3곳에서 동시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산공군본부. 공군 작전사령관 최강현은 평소와 같이 작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30년 군 생활을 통해 다져진 냉철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령관님, 우편물입니다. 부관이 등기 우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발신 자명을 보니 최라온이었습니다. 라온이가? 최강현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에 시퍼런 멍이 든 라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 오빠, 저 라온이에요. 오빠한테 연락드릴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최강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최강현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해병대 제1사단장 최민혁도 같은 시각에 똑같은 봉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직설적이고 행동이 빠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봉투를 열어본 최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최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해병대의 거친 성격답게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려 했습니다.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막내 오빠 최영석도 같은 내용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세 오빠 중에서 가장 따뜻한 성격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새끼들이? 세 오빠는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그 부대로 간다. 최민혁이 말했습니다. 잠깐 민혁아.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일단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자. 큰 오빠 최강현이 제지했습니다. 형, 사진 보셨잖아요. 우리 라온이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화가 난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형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라온이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죠. 막내 최영석이 중재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감찰본부와 군사경찰을 움직이겠다. 민혁이는 헌병대를 대기시켜라. 영석이는 직접 부대로 가서 라온이 상황을 확인해. 알겠습니다, 형. 그런데 형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최영석이 말했습니다. 뭔데?
라온이가 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을까요? 분명히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수상해. 분명히 연락을 차단시켰을 거야. 최강현의 목소리에 더욱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세 오빠는 각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강현은 즉시 공군감찰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 긴급 감찰건이 하나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동 준비해라. 최민혁은 해병대 헌병대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내일 공군 부대 하나에 헌병대를 투입한다. 즉시 준비하라. 최영석은 육군 군사경찰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합동 작전이 있을 예정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 그날 밤 세 오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온의 상처 입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 집결 약 6분. 5월 29일 오전 8시. 평소와 같이 조용했던 공군 부대에 갑자기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르르. 부대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대, 3대가 더 날아왔습니다. 저게 뭐야? 훈련이라도 있나?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부대 상공을 맴돌기만 할 뿐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윙, 윙. 이번에는 부대 정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정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사경찰이다. 감찰본부 차량도 보인다. 헌병대까지.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한도윤 중대장은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이 소라는?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성철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감찰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 헌병대까지.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일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공군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해병대 정복에 별 2개, 세 번째 남자는 육군 정복에 별 하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세 장군의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도윤 중대장 어디 있나? 큰오빠 최강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 오빠는 한도윤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그 순간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가 내 동생을 괴롭혔나? 최민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동생이요? 한도윤이 떨면서 물었습니다. 채라온 이등병 말이다. 최영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병사가 장군님들의 내 여동생이다. 새 오빠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도윤과 오성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라온이는 어디에 있나? 최영석이 물었습니다. 의무실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더듬며 대답했습니다. 의무실? 왜? 최강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한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최영석이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두 형은 한도윤과 오성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최영석이 라온을 부축하며 나타났습니다. 라온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오빠들. 라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온아,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최영석이 동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감찰본부에서 온 장교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완료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나?
최강현이 물었습니다. 음성 녹취 자료, 사진 증거, 그리고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료 병사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좋다. 그럼 녹취 자료부터 들어보자. 스피커에서 오성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백 없는 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시골 촌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줄 아냐? 녹취가 재생될수록 한도윤과 오성철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라온의 멍든 팔과 부어오른 뺨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오성철이 라온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백은서가 라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군. 최강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최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고 말해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오성철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최영석이 말했습니다. 군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폭행, 모욕,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기소할 예정입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에 대한 기강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최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혁의 눈에 더욱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성철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라온은 완전히 회복해 고향 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온아,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라온의 얼굴에는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말 기억하니? 힘들 때는 혼자 참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지. 네, 할머니. 그 말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때 새 오빠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라온아. 오빠들. 라온이 달려가 오빠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라온아. 우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큰 오빠 최강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린 내 오빠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작은 오빠 최민혁이 말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소중한 동생이었어. 우린 단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야. 막내 오빠 최영석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온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백이 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다움이 나를 지켜준 것이었죠. 그리고 진정한 힘은 혼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윤과 오성철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백은서는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전면적인 기강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든든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